TBS로 가네. 남만 다니. 오늘의 수업 1교시는 오늘 저번 수능을 풀어 오셔야 해요. 윤혜원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야? 아니 이만큼 있었는데 예쁘게 말하기. 얼마나 좋아하신 거야? 얼마나 참 물 먹는 사마처럼 마셨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괜찮네. 순화해서 말하기. 이거 더 마시면 쓰레기가 없어. 그렇지. 그래 경험하게 했지. 강한이 자, 아마 여러분들 벌써 보시면 세 번째 보는데 얘가 이제 이거 아니야. 이거 좀. 좀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 오버시팅 지문이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 이렇게 느끼실 분이 있겠지만 역대 나왔었던 경제 지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경제 파트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또 이제 역대급의 영상을 찍었는데 아 이게 책상을 좀 옮겨 회사 좀 옮기면 되잖아요. 귀여워.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잘하신 분들은 잘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정보를 이제 습득을 했었어야 하는가 그런 식의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잖아 우리 그 썸머도 끝났고 그 수요일반 자체는 이제 수요일에 법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화작을 할 거예요. 9월 달부터. 그래서 좀 빡세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번 달까지 여러분들이 문장문까지 따라와 주시는 게 포인트인데 아직 형태론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 정말 큰일 나요 진짜로. 3주를 드렸어요 3주를. 진짜 3주를 줬다고 3주를.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래서 오늘 첫 교시는 이제 수능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남은 2주는요 올해 수능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내내 이제 이거 못해 끝이야. 이제 4개월 동안 문법만 해야지 니들은.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라는 뉘앙스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봅시다. 마지막 빈문항이 됐네요. 마지막 빈문항. 자, 첫 번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합니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직성의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게 트렌드일 때가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분단에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줄에서는 뭐의 포인트를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까? 정부가 뭐를 하고 싶다라는 거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중앙금리가 은행에 영향을 미치고 은행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봤었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어가 만들어지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정책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 수단의 속성들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치면 돼.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지성. 이걸 외워주시면 제일 좋은데 어차피 우리 다시 돌아와서 체크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깃발 뽑는 느낌으로다가 여기에 4가지 종류가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팁을 드리면 각각의 4단어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단어들을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한하는 정도래. 첫 번째에 강제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는 여기서 제한이라는 키워드를 좀 갖고 갈 것 같아요. 제한을 하는가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 뉘앙스가 될 거고요. 예시를 주죠.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두 번째, 직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직접성.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직접 관여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관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택하여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습니다.
그럼 정부가 직접 하는 건 높겠구나 라는 식의 비례적 이미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조금 의미심장한 키워드였죠. 세 번째가 자동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의 뉘앙스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만든다 안 만든다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기존을 활용한다예요. 이거 반대말이 뭐게요? 이거 반대말. 새로 만든다. 이게 올드 뉴의 뉘앙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하면 자동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면 그건 자동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단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와 뉘앙스가 다른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되게 높아져. 그 다음에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것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입니다. 네 번째, 가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드러나는 정도?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겠죠? 추상적인 얘기니까 예시도 들어갑니다. 가시성,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이라는 키워드까지 같이 바꿔야 되거든요. 결국 이걸 해석하면 뭐다? 돈을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를 하나하나 좀 외워가지고 가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바쁘잖아요, 읽으려고. 이미지 정도만 잘 잡고 다시 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바로 치면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했던 게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나쁘지 않았던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환율에 대해서. 외국 통화와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이 됩니다. 지금 봐보세요. 한 줄로 끝나는 거 보이세요? 환율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끝나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환율은 국어에서 우리가 배울 게 아니야. 사실 경제라는 파트에서 여러분들 배워와야 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언어 영역에서 우리 그거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1달러를 1,000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 비율을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거슬려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방금 읽었을 이 문장.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해서 제일 거슬려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이분법적으로 사고한다. 그렇죠.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인과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화살표가 하나 보여야 돼.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던져준 거는 장기적이라는 키워드. 장기적. 장기적은 국가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기초 경제의 여건을 반영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호흡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초 경제 여건이 뭐와 똑같은 말이라는 것도 납득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한 물가의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물가. 그 다음에 국가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생산성이 이 기초 경제 여건과 똑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도 납득을 하고 가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물가는 생산성은 이라고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두 개예요. 이 장기적이라는 단어와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 그럼 여기서 숨어져 있는 키워드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장기적과 여기 뭐가 숨어져 있다? 단기적이라는 숨겨져 있는 이 단어를
이제 느끼시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렇게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바로 나오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확률은 이와 대비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얘가 반영을 하죠. 얘네들이 얘를 수렴을 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물가가 어떻고 생산성이 어때서 확률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나가 잡히는 거고 역점이 없죠. 만약 환율이 예상과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죠. 항상 단어 조금씩 잡아들고 있는데 괴리되다 라는 이 단어가 어떻습니까? 반대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측하는 데와 그냥 떨어져 있다. 이거 똑같은 말이 뭐게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하거든요. 유리되다. 이게 이게 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다, 분리되다라는 뉘앙스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괴리되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기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문제점이 등장을 했을 때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 단기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렴이 안 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혹은 같이 움직이더라도 방향이 같더라도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야? 우리 경제 주체들한테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받아주셔야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라는 거는 이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이나 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능은 언제나 어때요? 설명을 해주고요. 이걸 묶어서 다 새로운 주어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반대로 움직이거나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을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의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어떻게 읽으라고요? A, B 등으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A, B만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등은 보기에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슈팅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비커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 거야. 하나가 뭐 때문에? 물가, 경직성 때문에.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 따른 불안 심리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글감은 어때요? 이거에 대한 이유와 이거에 대한 이유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직성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경직되다 뭐예요? 선생님은 왜 여자 앞에만 쓰면 그렇게 몸이 군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경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직. 다음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자, 말을 바꿔주죠.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설명을 해주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변하는 정도라고 서술을 해주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싸면 안 사서 가격이 떨어지고요. 싸면 싼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조절이 되게 되는데 그 조절이 어려우면 경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리 몰라도 그게 바뀌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경직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알아보자.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때부터 수능이 좀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2017년도, 2002쪽 부분부터 풀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전 기출은요, 좀 그러니까 질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해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10년 내내 똑같다가 우리 선생님 한 분께서 이제 6월달, 5월달 유출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좀 미쳐 날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 수능부터.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물가 경직성 때문에 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고 있었어야 돼? 이제 금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6월달에 봤었죠. 6월달에 등장했었잖아요. 이 금리라는 단어가.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얘를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보자. 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자, 충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물가나 환율을 뭘 할게요? 조정 작용이 필요하대. 근데 봐봐, 물가나 환율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벌써 뉘앙스가 나눠져야 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런 뉘앙스. 그래서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반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벌써 뉘앙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기, 그러니까 단기. 진짜 수능이 여러분들 요구하는 요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근데 단기에는 얘가 어때? 뭐들이 많아요? 계약이 많단 말이야. 1년짜리 계약을 내가 이 분필을 100원에 사기로 1년 동안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변하더라도 그 계약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단기에는요, 뭐야? 되게 경직적이야.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장기에는 어때요? 너무 물가가 올랐어요. 100원 났던 건 2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경직이 아니라 뭐야? 신축. 그것도 단어 이제 기억하셔야겠죠. 신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뉘앙스가 맞아진다는 거죠. 이런 거. 근데 반면, 여기 나오죠. 반면 단기는 뭐고? 얘도 신축적이고. 단기가 어때요? 신축적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결국은 오버슈팅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구나를 납득하시면 돼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외국인들은 우리가 지급되는 거를 고려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터질 것 같다? 그건 싹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이거 내가 빼면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서로 의시하시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란 말이야. 그냥 확 빼버리는 거야, 계약이.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는 환율은 구매력 평가서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분영 환율로 봅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치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능장에서 그래,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여기까지 잘 따라왔거든. 근데 갑자기 이상한 정보들을 자꾸 뱉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줬는데 이거를 묶어줬다라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빼먹은 거예요, 이 브릿지. 그럼 차분하게 정보를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비례. 그러니까 분수식이 가지고 있는 비례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 돼요. 콘크리트라든지 보험료율에서 등장했었던 비례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자. 천천히. 자,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눠요. 자, 장기 환율은 나눠봅시다. 자국 물가. 이거를
내가 물가가 뭔지 모르겠다. 알고 있죠? 전반적인 가격 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빅맥 지수로도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빅맥이 이제 5,000원 정도 한다면 그죠? 외국에서는 몇 달러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물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환율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균형 환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다가 요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의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 줄에 뭐가 던져져요? 여기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자국의 물가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장기의 환율은 올라가요. 나눠보면 이거잖아요. 자, 여기와 여기를 우리는 이미 납득하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썼던 이야기가 뭐예요? 돈이라는 건 어디와 어디에 있는 거다? 시장과 은행에 있는 거다. 그죠? 근데 국내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거, 이 시장에 은행이거나 다른 나라에 있었던 돈이 여기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다는 거.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희소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고. 돈이 많아진다는 거, 가치가 뭐 된다는 얘기가 동일해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동일해요.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이자율, 즉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우리가 1,000원 주고 A라는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이게 1,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A라는 가치는 동일하니까 1,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국내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똑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이 한 줄에 그냥 끝나버려요. 요 딱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출을 통해서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게. 모르면 물론 그냥 비례 잡으면 돼. A가 올라가면 B가 올라가서 C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납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어.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와 동일하다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거와 동일하다고요. 그럼 원래 1,000원에 1달러를 우리가 교환할 수 있었거든요. 1달러를 우리가 1,000원에 교환할 수 있었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줘야 돼? 2,0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됐다? 올랐다. 그래서 환율은 올라야 되고, 이 얘기가 한 줄에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국어 시간 아닌가요? 이런 거가 어떻게 하나요? 상식선이라고요.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상식이구나. 이걸까지 했잖아시면 이 정도면 친절한 거예요. 6월달에 던져주고 이렇게 나온다? 친절한 편이죠. 그래서 장기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국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여기를 올린다는 얘기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균형 환율, 즉 장기 환율도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이미지로서 이 비례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국내 통화량이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뉘앙스를 이제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잠깐 끊어볼까요? 그래서 혹시 질문? 네, 납득이 안 되는 이미지가 있다, 여기. 여기까지. 시절을 설명줄게. 경제 선생님이 돼서 해볼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좀 더 가봅시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야?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눠. 근데 또 있어. 통화량을 뭐로 나눈대요? 물가로 나눠.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납득을 하셔야 돼요? 비례로 납득을 하시는 거예요.
자, 통화량이 올라갔죠. 통화량이 올랐어요. 근데 물가 어떻게 되게요? 물가도 같이 올라요. 그럼 이거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잠깐 봐. 문제 어떻게 나오게? 통화량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게? 실질 통화량은 늘어나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게? 실질 통화량은 줄어드는 거야. 요 비례를 내가 써야겠구나라고 납득하고 가져야 돼요. 납득을 하지 않으면 안 보여. 여러분 우리 지역원 문제에서 뭐였어? 우리 팽이 도는 거였잖아요. 전자팽이와 그냥 팽이가 도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내가 나눠야겠다고 들어가야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도 옆에다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대차선상에도 이 두 가지 비례가 같이 사용되게 되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서에 의한 기초와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나오잖아. 또 이 수능이 제일 좋아하는 거. 맨날 좋아하는 거. 원래는 이것처럼 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돼요. 하지만 단기에는 이라는 이제 옵션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국내 통화량이 올라갔어요.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근데 이거 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경직되는 거여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풀어보면 좀 서술해 볼까요? 그래서 국내 통화량 수업을 하는 거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근데 플러스 뭐예요? 물가 경직.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 즉 동구의 가치예요. 가치는 하락해요. 보세요. 국내 통화량이 늘었어. 얘가 늘었다고. 근데 물가도 원래 어떻게 됐었어요? 장기였으면 물가도 같이 따라가서 실질 통화량이 안 변해. 원래는 그대로 유지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단기에는 얘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실질 통화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가 동일하다고요? 우리 물가가 존나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동일하고요. 돈의 가치가 존나게 떨어지는 게 똑같다는 얘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신규 해외 투자 자금의 유입을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것도 이 금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한국인이 투자를 했을 때 금리가 5%야. 내가 달러를 넣었을 때 5%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여기가 4%였어요. 그럼 이제 선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리, 즉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이 5%가 뭐가 돼버리겠어? 1%가 돼버리는 거예요. 1%가. 그럼 여기다가 돈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던 돈도 일본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외국인의 돈도 이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원래 그냥 얘만 의도받았어야 되는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한 번 더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미지가 방금 밑줄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해주는데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으로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되는 추가적 환율의 상승이 더해지는 것으로 장기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장기에는 환율이 올라가는 건 이건 팩트야.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근데 단기에는 어때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움직인다라는 거야? 이 외국인들이 뭐야 금리 왜 이렇게 떨어졌어? 라고 하면서 싹 빼라는 그 작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만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슈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이잖아요. 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물가 이것도 잡아볼까요? 물가 경직성이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이 크면 클수록 이 오버슈팅이 커진다. 이것도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 문제 풀 때 써요 안 써요? 다 쓴다니까요. 이래들은 그걸 믿어 의식이 아니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동으로 국내에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서를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고정되어 있던 게 얘가 뭐예요? 얘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올라갔던 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복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장기가 되는 거고 원래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부분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도 외부 자금들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락하거나 균형 환율의 수준으로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합니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블럼의 문제는 뭐예요? 단기에 물가가 뭐이기 때문에 경직적이기 때문에 얘도 신축적이면 서로 대응하면서 낼 수가 있는데 얘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존나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키워드가 나중에 강제성 낮죠. 강제성이 낮다. 해서 이제 뉘앙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하고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율 급등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성이 높다 라는 뉘앙스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결국은 여기도 또 등장하겠죠. 여기 띡띡 잡혀 있었죠. 여기도 띡띡띡 잡혀 있었잖아. 이거 차이점 공부를 하시는 게 한 문제였을 거고 이런 뉘앙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 추세를 요구해야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락하겠다는 위험에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워요. 지금 봐. 지금도 1시간 동안 떠들게 되는 거고 지금 비문학의 정보가 얼마나 많아.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여러분들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시대는 이 정보의 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쫙 늘어났다가 글자 수를 늘려서 조지는 단계에서 이걸 점점 압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압축하면서 친절하지가 않아요. 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부분을 생각을 해요. 국내 통화량이 올라서 자국 물가가 왜 올라?를 설명해주지 않아요. 이런 문장들만 나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브릿지들은 되게 친절한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단기, 장기를 거의 한 문단, 두 문단을 써가지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버려요. 그냥 이것도 한 줄로 요약하면 뭐하게?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고 환율은 단기에는 시축적이기 때문에 장기와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한다. 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정보 습득하라고. 근데 이제는 알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이 구원물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 처음 강사 시작할 때는요 이런 거 알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가서 읽어서 캐치하면 된다. 배경식 필요 없다. 이건 수가 영역이다.
그리고 이 칠판도 반도 안 썼어. 반도 안 썼어요. 이렇게 돼버렸어. 또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더 글을 안 읽고요. 그러면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되게 쉽지 않은데. 자, 문제 들어가 볼까요? 네, 문제 들어가 봅시다. 1번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1번.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힘든 수능장에서도 뭐 했었어야 돼? 1번 찍고 넘어갔었어야 돼. 심지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캐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만 정확하게 캐시했어도 이게 뭔 개선인지 몰라도 이거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거 잡을 수 있잖아요.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다, 오른다 라고 우리가 봤잖아, 얘가. 그래서 1번 찍고 가는 거야. 이 같은 경우. 봐봐. 물가, 2번.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장기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폭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신축과 경직에 따른 금리의 하락폭. 3번.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단기는 경직적이고 단기는 신축적이다. 즉 환율이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문장으로 늘어서 쓰는 것뿐이에요. 4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국내의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금리 떨어졌네? 빨리 돈 빼야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심해진다. 그래서 because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주고 있는 거고,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기초평가서를 기초한 환율을 수렴하는데 길이가 어떻게 된다? 빡세면 빡셀수록 오버슈팅이 빡세진다 라는 뉘앙스와도 같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이제 뉘앙스만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어딜 다시 봐야 돼? 2번. 아까 여기만 잘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만. 강제성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제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접성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관여를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성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기존 거를 활용하고 새로운 걸 안 만들면 안 만들수록. 가시성은 뭐예요? 재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라는 키워드로 이 글감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번 가정 볼까요? 다자녀 가정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돈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죠.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이 강제성이라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제한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키워드로 본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왔다 갔다 굴려 써야 된다는 거죠. 이번은 볼까요? 전기 제품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시성이 없다. 즉 돈을 더 쓴다 안 쓴다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돈이 안 나가고 뒤에 거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높냐 라는 뉘앙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야 됩니다. 대부분 잘 쓸 거라고 믿어요. 그죠? 혹시 틀렸으면 한 번쯤 요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3번 별 6개. 심지어 양아치야. 교수님들이 너무 양아치야. 이거를 3점도 안 줬어. 이거를 수능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를 항상 나도 반추를 하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 시기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게 한 3년차 때인가 이게 한 1, 2년차, 3년차가 그때 이 수능을 봤었었는데 제가 그때 전 원장님한테 되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도대체 애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수능장에서 이거 어떻게 푸냐 막 얘기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래도 플럼들은 푼다, 똑똑한 애들은 푼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원장님이 얘기를 했었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보기 봅시다. A국의 경제학자 각은 자국의 최근 경제학자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권, 채식 등의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옆에다 뭐 써야 돼? 제발 그려. 제발 이미지화 해야 돼요. 원래 돈이 A국에 있던 게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옆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의 가치, A가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금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동일해요. 자,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2,000원 되고 있는 거죠. 또 B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로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대요. 천천히. 그래서 B국에서는 갑자기 뭐가 많아진 거예요? 돈이 존나게 많아진 거예요. 돈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돈에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게 된다. 떨어지게 되는 거야. 원래 얘도 환율이 1에 500이었어. 1에 500이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달러가 존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그대로인데 외국 돈들이 존나게 많아지고 또 외국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에 원래는 얼마였었는데 500원이었는데 애초에 돈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게요?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 뉘앙스만 잘 납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겠지. 돈이 많아졌어.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금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처음에 올라가다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기 장기. 돈이 뺏겨가는 것까지가 뭐예요? 단기. 그래서 환율이 존나게 올라가는 게 오버슈팅인 거예요. 근데 장기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5%라고 쳐. 근데 얘가 전쟁 터져가지고 3%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돈이 여기 다 뜯겼어. 근데 여기 돈이 너무 많아져서 얘도 한 4%에서 3% 정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굳이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돈이 다시 이쪽으로 뺏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뜯기는 게 단기. 여기가 조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장기라고 해요. 양국 간의 교역 및 금융 운동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렴되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자, 순서에서 1번을 찍고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봐봐. 처음에 돈이 존나게 많았다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어. 금리가 떨어져. 그럼 돈이 다시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돌아가게 된다. 그럼 오버슈팅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벌써 이 작품을 전체를 관통하는 비례를 이 보기 문제로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돈이 모여 있어. 여기는 돈이 하나도 없어. 줬될 거야. 그럼 오버슈팅 점점 커진다고. 이 모든 말이 뭐로 그냥 바꿔버려요? 이 경직성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끝나버려요. 만약에 여기가 뺏겨서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우리나라는 더 큰일이 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로 바꿔주면서 1번 찍어야 돼. 그래서 이번 수능 너무 궁금하면서도 무서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조질까? 근데 본질은 뭐다?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이 인과관계와 기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도 읽어볼까?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ecause는 언제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because 이것 때문에 발생하다는 거. 3번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하겠습니다. 3번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은 시장 계획을 신중해야 된다. 마지막 줄과 동일하고요. 5번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저번 환율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해줬어? 수입,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수입할 땐 좋고 수출할 땐 좋은 게 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었죠. 그거랑 아직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끔찍한 얘기지. 4번
3번까지는 좀 볼까요? 4번.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를 A와 B, C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지. 하지만 봐야지. 기업. 실질 통화요. 실질. 리얼 시장이 디귿이 많이 돼요. 근데 그 그래프를 보면 결국은 포인트가 뭐예요? 결국은 A는 어때요? A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이렇게 되고요. B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트러블이 생겨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요. C는 이렇게 가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갔다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해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상승과 하강으로 나눠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픽스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는 올라갔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내려가는 부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되고 시장금리는 어떻게 되고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야 실질 통화량이 올라가면 시장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나가리가 되는 거 아니야? 환율은 어떻게 되고요?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이 부분을 뭐라고 가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로 가감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올라갔다가 얘는 어때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고 얘는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중요한 거예요. 상승을 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것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글감을 보면서 체크를 해서 써야 되는 이야기가 하는 거죠. 이거 얘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마지막 문단 바로 윗줄에 있어요. 마지막 문단 바로 그 윗줄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 이것도 얼마나 웃긴 얘기야. 요 단어를 캐치하느냐 못 캐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야. 원래라는 단어. 해외에 유출되어 있던 자금이 금리 시장의 반등으로 국내에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다. 아 이것도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뉘앙스가 뭐예요? 상승하는 건 상승하는 거였어. 근데 그게 어떻게 상승했다는 거야? 과하게 상승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상승했던 게 조금 상승한 걸로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는 거죠. 얘가 실제 통화량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그 환율이 된다. 또 봐봐. 이것도 원래 그리고 과도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에 민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요 3번 문제를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휘의 힘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감에 대해서 여유가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챙겨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요 얘네들이 왜 중요한지 모르게 돼요.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썼던 이 단기적, 장기적 요 키워드 있죠. 요 키워드를 납득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이 글감에서. 그 다음에 정직적, 신축적이라는 키워드 갖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요 과도하게와 이 원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잡는 것까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요게 이제 그 전체에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근원적인 이야기. 이걸 우리가 풀기 위해서 뭘 알고 있어야 된다? 금리, 환율, 통화량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있었어요. 제가 내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끔찍해.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과제는 작년 수능을 드릴 거예요. 가장 따끈따끈한 수능을 드릴 텐데 그 수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지 이게 2017년이잖아요. 2018년인데 9, 10, 11, 4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금리 위에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나올 확률이 있지. 내년 수능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거예요? 아니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6부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시겠습니다. 그럼 뒤쪽은요. 여기서 하면 좋은데 제가 그 다음번에 영상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지금 이거 3학년 거예요. 3학년 친구들이 하는 건데 3학년 친구들이 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그 다음 걸 영상을 들어보시고 이게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기회 비용, 이런 경제적인 기본적인 용어들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언급해 줄 수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좀 미리 얻어맞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보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문법이 안 끝나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문법이 좀 해결이 되고 하셔야 되고. 야이씨, 힘들어 이씨. 진짜 9월 됐는데 홈페소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하면 진짜 다 부셔버렸나? 진짜 어간과 어미 차이 못 내고 접사가 뭔지 얘기 못하고 그러면 진짜 부셔버릴 거야 진짜. 오케이? 하셨다가 문학을 좀 해보죠. 수능 문학을 좀 해보죠. 네. 엄매하자 나는 거 9월 못하래요. 네. 이제 문법 해야지.